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 값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게 될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이 펀드 매니저로 30년 동안 날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뭐라고 하냐면 누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주가 전망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그 도사도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 이번에 퇴직하는데요. 퇴직금을 2억 원 받거든요. 이 돈으로 주식 투자해서 죽여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큰일 나요. 나이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트로선 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100세 시대의 자산 관리를 하는데 이것만은 알고 하자. 이런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문에서 보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벌써 재작년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구매력 평가, PPP 환율이라고 하는데 이 물가를 감안한 이 환율로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요 53만 8천 달러, 약 6억 원쯤 될까요? 프랑스가 52만 1천 달러, 일본이 48만 6천 달러라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우리보다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두 나라보다 가구당 순자산이 많다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순자산을 분해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요 78%, 80%가 부동산입니다. 금융자산이 22%. 그런데요, 미국, 일본 이 선진국들은 부동산이 30% 정도밖에 안 되고 금융자산이 70%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 값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웃나라 일본을 보니까 1990년에는 일본도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60%였어요. 이게요 2019년 말에는 38%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 줄어든 이유를 잘 봤더니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된다면 나의 노후는 뭐 먹고 살 건가, 어떻게 될 건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60%였던 비중이 38%로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첫째,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계속 떨어졌어요. 특별한 데를 제외하고는. 그게 첫째 이유예요. 둘째,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일본에서 이 보통 사람이요, 나는 집은 없어.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 있어. 그러면 이 은행에서 돈 얼마든지 빌릴 수 있으니까 돈을 좀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잖아 이거. 그러니까 집은 빌려 살고 이 돈은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만약 내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 근데 은행에서 나한테 돈 빌려준다. 그러면요, 눈 감고 돈 빌려 집 살라고 그러겠지요. 요 2, 3년 동안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오르면서 모든 분들이 조급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1980년대에 일본 동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일본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처럼요,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서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 국가, 해양 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그동안에 집값, 땅값이 떨어지면서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태어나면서 성인이 돼가지고 부모와 같이 살지 않고 각각 집을 사야 되니까 집값을 올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나라도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도시화, 시골, 촌락에 살려 사는 분들이 2차 산업, 3차 산업 중심에 도시로 이전을 하면서 집을 사야 되니까 집값을 올린 거예요. 근데 일본은요, 오히려 도시로부터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의 비율을 도시화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이에요. 91%.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시화율이 90%가 되면 멈추는데 우리나라는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선진국에서는요, 내 집 말고 여분으로 집이나 가게를 하나 갖고 있다가 그걸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 골치 아파.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골치 아프니까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또 리츠, 간접 투자.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게 될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년 내년 우리나라의 모든 분들이 조급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집 팔아서 주식 사세요, 이런 말로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일본의 상황도 볼 때, 인구 구조로 볼 때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생각을 바꿀 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가 뭐냐?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다. 좁지요? 근데 그 땅은 해외에서 수입도 못 해오잖아. 그러니까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그랬죠. 그런데요, 앞으로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로 경험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요, 18세기 후반에 땅값이 쫙 오르다가 어느 날 영국 정부가 밀 수입의 자유화, 먹는 밀을 해외에서 3분의 1 값으로 절반 값으로 맘대로 사다 먹어라. 이 말은 밀을 싸게 사온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영국의 땅값이 갔어요. 아니, 땅은 수입도 못 해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택평야 땅값이 떨어져요.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목장 땅값이 떨어집니다. 지금요, 인도,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땅을 싸게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와라. 얼마나 꼬시는 줄 아시죠? 저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가 통째로 해외로 갔다? 가지 말란 법 없어요. 경쟁력 떨어지면 갑니다. 지금요,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에는 베트남 현지 직원이 24,000명 정도 있대요. 거기 베트남 고졸 여직원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달러. 한국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의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700달러. 10배가 넘어.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그래서요, 어느 도시가 관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그 도시로 모이고 사람이 그 도시로 모여서 그 도시의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리면 오른다. 이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앞으로 집값의 장래를 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요, 지난 25년 동안에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는 가구 수가
980만 가구가 늘어났는데 집을 지은 거는요 1210만 가구를 지었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는 공급 과잉이에요. 근데 서울은요 지난 15년, 25년 동안에 225만 가구가 늘었는데 집을 지키는 124만 가구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서울에 이렇게 늘어날 걸 왜 몰랐을까? 일자리가 서울밖에 없으니까 서울로 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고령화 시대가 되면요 사람들이 교회로 나가서 넓은 데서 유유자적하고 살 줄 알았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동경의 노인도 서울의 노인도 역세권에 조그만 데 살고 싶대다.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고령화 시대가 되면 교회 시대에서 도심의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집값은 오르고 지방 집값은 안 오르니까 지방에서는 전세 살고 서울에 똘똘한 한 채 사자? 이래서 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요 이게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1, 2인 가구는 지난 20년 동안에 680만 가구가 늘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380만 가구가 또 는데요. 근데 3인 이상 가구는 지난 20년 동안에 110만 가구가 줄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17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여기 있는 이 표가 10년, 20년, 30년 내 노후가 됐을 때 우리나라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집 팔아서 주식 사라는 얘기구만. 그건 아니에요. 왜냐? 지금 모든 국민들이 조급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세요, 파세요 이 말 못 하겠어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야? 여기까지 결론은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50대 50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하우스 푸어가 될 염려는 없다.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금융자산을 늘리라고? 뭘로?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뭘로 늘려? 금리가 10% 이럴 때는요. 예금만 해도 돼요. 책임져 주면서 금리를 주니까. 지금은 2% 올랐는데도 2%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요. 꼭 알고 가실 게 뭐냐?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졸업하면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건 알거든요.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스무리한가 보다. 아닙니다.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저축의 뜻이 뭐냐?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그래요.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으시면 갖다 예금처럼 맡기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주식이나 펀드처럼 책임져 주지 않는 상품은 투자상품. 요거라도 외워두세요. 그럼 어떤 돈으로 예금을 해야 되는가? 단기간 내에 써야 될 거. 원금이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돈. 이거는 그냥 눈 감고 예금 아니면 CMA, MMF 그것은 상품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투자의 뜻은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잘하면 돈을 벌어.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이게 투자 상품이에요. 근데 이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변액보험, 변액연금 드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근데 이게 펀드 투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고 했는가? 그러면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돼 있고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돼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된 돈. 근데 작년, 금년 지금 동학개미 투자한 분들이 이렇게 했습니까? 빚투들을 대부분 했잖아요. 샀다 팔았다. 근데 이 골치 아픈 걸 내가 왜 해야 돼? 금리가요 10%쯤 되면요 이런 게 안 하고 살아도 돼요. 2%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자산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면 다 뭐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이 펀드 매니저로 30년 동안 날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뭐라고 하냐면 누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주가 전망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그 도사도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공부하라며. 무슨 공부?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제가 오늘 짧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본 원칙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를 활용하는 법. 이 사람이 전문가이냐지 식별하는 법. 한마디로 말씀드려서요.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또 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 원칙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른다고 그랬죠? 이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언론에서도. 큰 문제예요. 십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해서 어떻게 겁이 날 정도였어요. 근데 지난 십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 갔는데 고약한 놈 만나. 잘 보세요. 우리나라 어머니들 눈에 보이는 거는 위험밖에 안 보여. 입에 위험을 달고 다녀.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공무원 되라고 난리잖아요, 지금.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애들을 바보 만들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리스크라고 그래요. 왜? 위험의 정확한 영어 저 위에 있죠? 데인저. 중학교 때 배웠죠?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이게 위험이에요. 그러면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이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 이게 리스크예요. 근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은행에 가다 예금만 해도 책임져 주면서 금리를 심히 벗어주었죠.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돼 있죠. 근데 앞으로는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리스크, 불확실성을 테이킹, 앉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게 문제예요. 공무원이 안전하다고요? 해외 사례를 보면은 국민들이 화가 나면 민간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행정기획위원장을 시켜요. 그 사람이 칼 휘둘러서 공무원도 잘라요. 선생님은 안전하다고요?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선생님을 합니까? 이제 안전한 건 없어요. 근데 놀란 게요.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우리도, 우리 애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그러면 리스크를 어떻게 방어 관리합니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짧게 주식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라면요,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라고 하는 건데 아무리 내가 좋은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재작년 봄에 코로나 사태 나서 폭락할 때, 9.12 테러로 폭락할 때 그거 압니까? 그게 언제 끝날지 압니까? 이런 불측의 사태가 일어나면 언제 생길지,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근데 내가 좋은 주식만 갖고 있다면 그 사태가 지나가기만 하면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라는 겁니다.
근데 장기 투자 얘기만 하면 짜증내거든요. 그 다음에요, 개별 종목 리스크. 아무리 시장이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 갖고 있으면 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좋은 주식 고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기업 방문도 하고 산업 분석도 하고. 보통 사람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이 아닌 이상 100% 우량 종목 고르는 보장이 없으니까 5종목, 10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예측하려는 노력은 해야 되지만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시장 리스크, 개별 종목 리스크를 방어하는, 관리하는 그 이유,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요즘요, 퇴직 예정 대상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 이번에 퇴직하는데요, 퇴직금을 2억 원 받거든요. 이 돈으로 주식 투자해서 축여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큰일 나요, 나이 들어서.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3단계 전략이 있습니다. 1단계는 뭐냐면 현역 시절, 일을 하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일을 하면서 월급 받아서 쓰고 남은 거를 모아가면서 적립해가면서 운용하는 단계. 이때는 앞에 말씀드린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잘 지키면 돼요. 근데 복잡해지는 게 2단계부터입니다. 2단계는 퇴직한 후예요. 퇴직하면 월급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아놓은 노후자금을 꺼내 쓰면서, 인출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세계 평균을 보니까 모아놓은 노후자금의 연 4%를 꺼내서 12로 나눠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20, 30년 쓰니까. 그리고 남은 돈을 연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3 내지 4% 정도로 목표를, 운용 수익률을. 근데 튀긴다고? 안 되는 거죠. 혼합형 펀드 같은 거. 그리고 전체 내가 돈이 10억 있으면 주식을 한 2억 정도만 갖고 있는 거. 보수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가능하면 덜 꺼내 써야 돼요. 80쯤 돼서 3단계로 옮겨갈 때 많은 돈을 옮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째, 연금 수입이 있으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부부가 합쳐서 130만 원 국민연금을 받거든요. 그만큼 덜 꺼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절약. 퇴직하면 생활비를 절약해야 되죠. 지방으로 이사하든지 집을 줄이든지 50만 원 절약, 100만 원 절약. 그 다음에 허드렛 일에서라도 한 달에 50만 원 벌어, 100만 원 벌어. 근로소득, 연금, 절약, 근로소득. 이걸로 가능하면 2단계에서는 덜 꺼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80쯤 되면 이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면은 3단계가 시작이 돼요. 어떡하냐? 이때는요, 이 예금과 비슷한 상품을 갖다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 쓰면서 꺼내 쓰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내 노후자금이 바닥나지 않아야 돼요. 나의 수명보다 노후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돼요.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 단계별로. 자,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금융상품을 고르는 방법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닌가.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번 달에 월급 따서 쓰고 50만 원 남았다. 50만 원으로 노후 대비 금융상품을 사야 되겠다. 젊은이 할 일이 뭐냐? 사려고 하는 이 금융상품이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인가?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하면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사셔야 돼요. 왜? 요즘 금리가 낮아서 가공된 상품이 많아가지고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게 너무 많거든요. 꼭 확인해야 돼요. 책임져 주는 겁니까? 내 책임입니까? 두 번째, 책임져 주는 저축상품은 책임져 주니까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어도 돼요. 근데 투자상품은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으니까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중에도 간접투자상품,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이거는요,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를 돈 벌게 해다오고 말아먹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투자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운용회사입니다. 이 운용회사가 실력 있는 운용회사인지를 알고 사셔야 돼요. 그거는 아까 말했죠? 전문가 한 사람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세 번째,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단서조항이 나쁜 게 아니고 알고 하셔야 돼요. 요즘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ELS라는 상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 좋은 상품이에요. 단서조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3년 이내에 주가지수가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근데 그 말을 안 해주거나 어떻게 40%가 떨어져요? 근데 떨어져서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알고 사셔야 돼요. 단서조항. 네 번째,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는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샀다 팔았다, 주식 샀다 팔았다, 빨리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주식은 하는 게 좋아요. 해야 돼요. 근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지요. 그래서 직장인은 우량 펀드 사놓고 우직하게 하는 게 최고예요. 다섯 번째, 세금. 옛날에는 세금은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IRP, 개인형 퇴직연금, ISA, 종합자산관리계좌, 그다음에 무슨 개인연금 이런 거 활용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거든요. 0.5%만 차이가 나도 10년, 20년이면 엄청나니까. 급한 대로 여기 있는 6가지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면 큰 실수가 없다. 그래서요, 100세 시대에 자산 관리할 때 유념해야 될 것,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